21일까지 그렇게 7일간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첫째, 민수기 28장 16절에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너희는 2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18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력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래요? 14일은 17절에 또 이달 14일은 명절이니 너희는 2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부패를, 누룩은 뭐예요?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걸 넣지 말고 아무 양념도 하지 말고 빵을 해서 먹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 순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 지켰기 때문에 이 두 절기 기간을 통틀어서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겼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 한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 그래서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6월절을 어떻게 한다? 연관시켜서 자기가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6월절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치신 거예요. 몸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고통과 신음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혼과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얘기했죠? AD 325년에 있었던 거,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라는 거, 거기서 결정이 됐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의 죽음으로써 상징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또 로마 황제의 압제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의 황제, 또 헤롯 황제, 그 사람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아까 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때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여기서는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왔고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15일부터 시작돼서 21일까지 7일간 되는 이날 동안 쓴 나물과 함께 그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쓴 나물과 함께.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죠? 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 고통. 쓴 나물을 밥하고 함께 먹으려면 얼마나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몸이 막 문소리 쳐지잖아요. 우리가 쓴 나물과 함께 먹으려면 억지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이렇게 지나고 무교절 이렇게 먹는 게 7일간. 그래서 그게 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 그 바로로부터 그 고통받는 거,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고통받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배반을 받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했어요. 여기서 장로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이나 뭐라겠어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라는 거죠.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여기서 모였는데, 자, 이게 불법적인 모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협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법적인 재판.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 가야바가 누구냐? 가야바가 성경에 보면 안나스라고 나와요.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가. 그럼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여기서 안나스가, 가야바가. 그러면은, 여기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현재 살아있어요, 안나스가. 그리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위인데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게 왜 이러냐. 자,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사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아들의 아들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첫 번째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이어받고 또 아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리고 안나스는 현재 살아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데 왜 그다음 가야바가 대사장이 됐냐. 자, 로마 식민지 때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식민지 때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나라가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그 사위 가야바를 지금 갖다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기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자기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사위를 갖다가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스라엘 나라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건데, 근데 안나스의 사위를 갖다가 거기다 앉혀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가야바가 이게 가야바뿐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한 3-4명의 그 제사장을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법치를 완전히 까뭉갠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와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판관들이 많잖아요. 판사들이 많은데, 원래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대로 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리짜임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불법적인 선거를 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를 시켰잖아요. 지금 3권 분립인 나라인데 3권을 갖다 다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저 리짜이빙이. 그래갖고 지금 검찰도 없애버렸죠. 지난번에 없앴잖아요. 국회에서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가 망치 탕탕 뚜드려갖고 올 7월달부터인가 6월달부터 이제 검찰이 없어져요. 이제 행정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판사들이 말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것도 통과시켰잖아요. 본래 우리나라는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린다고 그것도 망치 두드렸잖아요. 국회에서. 그것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자기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 집단의 입맛에 맞게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법관을 갖다가 비밀성 신봉자들을 갖다가 자기네 말 잘 듣는 우리 법 출신들 갖다가 다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이 죄 안 받으려고 지금. 왜? 이재명이 다 임명해놓고 좌파들 갖다가 임명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죄 무죄도 다 만든단 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자를 사람들은 그래 문재앙이라고 얘기해요. 문재인 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물가가 폭등을 하고 원전 폐기시켜가지고 전기세가 폭등하니까.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북계에서 탈출해온 청년 2명을 22살 청년 2명을 갖다가 입에다가 자갈 물려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눈에다가 안대를 하고 또 태건으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경찰 특공대 6명인가 8명에 질질 끌고 판문점 가서 저기한테 넘겨줬잖아요. 김정은한테. 그래갖고 그 인민군 앞에 가서 안대를 딱 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아이쿠 죽었구나 하면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오줌을 싸가지고 옷이 다 젖었대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게 끌려갔어요. 북계로. 그래갖고 50일 동안 북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니네들 탈출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50일 동안 질질 끌려다니며 하다가 10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자, 그럼 문재인이 살인마예요, 아니에요? 적군에게 넘겨졌으니까 외환죄를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서해 공무원 김정은의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가 불태웠잖아요. 후각 처리했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문재왕이 눈 감아준 거잖아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죄 때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통수권자의 통수권이라고 했어요. 살인마인데 판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통수권자의 통수권이라고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자유 찾아온 청년 22살 청년을 갖다가 그렇게 강제로 입을 그렇게 하고 눈을 그렇게 하고 질질 끌려갔는데 넘겨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수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2주 전에 서해 공무원 그 사건 박지원이하고 서훈하고 서욱하고 그 다음에 2명 또 있죠. 그 사람들 다 무죄 때렸어요. 무죄. 이런 판사들이라고요. 저것들이. 똑같은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내들인 판사들이 사내들이나 판사니까 대법원으로 보면 돼요. 사내들이면 공회원들이니까 이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해갖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라든가 또 문재왕이를 통수권이라고 하면서 사람 죽인 것을 갖다가 통수권자의 통수권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무죄도 때렸잖아요. 이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사인가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수권을 행한 거잖아요. 계엄령이 하나밖에 없어. 대통령에게 그거 87년 개헌할 때 국회 해산권도 대통령에게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당이 그때 개헌할 때 해산권을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에게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계엄령만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살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국회 점령을 하겠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재판에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란죄가 돼요, 안 돼요? 사람도 안 죽었어. 점령도 안 했어. 점거도 안 했어. 성관이 사람을 보냈지만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했어. 저들은 나중에 나라 정상화되면 다 사형당해야 돼요. 통수권자의 명령을 안 따랐으니까. 홍장원, 그 다음에 곽종근,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얘네들 다 사형당해야 돼요, 이제. 나라 저기 되면, 정상화되면. 두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돼요? 양과 염소에서, 염소도 분리돼서 이네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이제. 지기현 판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기현 판사가. 특검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검에서 7일날 특검에서 그러니까 재판에서 한 것이 이제 막바지잖아요. 1월달이면 끝난단 말이야, 재판이. 근데 지금까지 재판한 거, 그 기소할 때 한 거, 그거 갖고는 내란죄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고 지기현이 그걸 받아줬어요. 기소장을 옛날 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지기현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 집단의 입맛에 맞게 지금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러면 양이에요, 염소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그리고 가야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이게 불법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로마 식민지 때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재판에서 엊그저께 김영은 장관이 뭐라겠어요? 선관위가 개판이었다. 완전히 해킹도 다 됐고 다 투표한 사람과 투표 안 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엄령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나왔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불법적으로 로마의 통수권자에 의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거기다 앉혀놓은 거다. 사내들인이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이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6월절. 여기서 있잖아요, 6월절. 예수님께서 2절에 중간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여기 했잖아, 2절에서.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월절날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하여 염려하여 명절에 하지 말자. 왜 그래요? 명절에? 자, 6월절이 명절인데 6월절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6월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문안으로 여기서는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을 말한다. 공회원들, 응? 산헤드린 공식 회의는 대제사장의 아문, 응? 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열리게 돼 있다.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다음 몇 명이나 될까? 72명이나 돼요. 72명. 산헤드린 공회원이. 산헤드린은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결 기관으로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요. 의결권까지 있었으나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는 사형 결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십자가에 틀에서 죽는 거. 그게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야바라 안나스의 사위로, 응? 안나스의 사위라는 거예요. 안나스의 사위. 3절에서 안나스의 사위.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시몬 등이 차례로 승계하였다가 AD 18년에 가야바 승계하였다가 AD 18년에 가야바가 빌라도 전임 총독 발레리오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자,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해서 지금 뉴욕으로 감옥으로 보내서 지금 첫 재판 열렸잖아요. 그리고 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공격할게. 그러니까 손들어 버렸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손 딱 들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나라를 잃은 서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그 나라 땅이 우리나라의 4배예요. 4배인 나라가 그렇게 잘 살던 세계에서 조이대의 대법관 제청 관련 내용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가짜뉴스를 지금 언론들이 대놓고 보도하고 있고 마치 조이대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대법관을 제청한 게 뭔가 뒤로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좌파들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조이대가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재명 선거법 재판 관련돼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내리거나 또는 무죄를 내렸을 겁니다. 간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조이대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하는 내용들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니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통해서 왜 조이대가 이재명을 건너뛰고서는 제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을 건너뛴다는 그 자체가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송봉기, 김성수, 서면 제청. 지금 민주당 이와 관련된 난리부르스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승전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을 향해서 당장 지금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다시 조희대를 국회에다 출석을 시켜가지고 법사위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는 거냐면 사법부 수장을 의회에다가 망신 주기 위해 세우는 거나 이재명을 사법부 단상에 올려가지고 망신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내로남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건 지금 이 사전 협의는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의 취지를 고려한 관례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관례라는 게 헌법상의 취지라고 말하면요. 왜 세상에 있는 관례랑 관례는 이들은 다 어기는 겁니까?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 수차례 탄핵을 지켜봤고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을 받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그 헌법상의 관례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은 모든 관례를 다 어겼고 헌법도 뜯어 고치겠다면 개헌을 얘기하고 이미 악법이란 악법들은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뭔가 불리한 건 헌법상이다. 관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거냐고요. 더나 이 관례를 지키는 거냐고. 세상 관례란 관례는 지들이 다 어겨놓고 남을 향해서는 관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요. 무엇보다 이런 관례도 없고요. 헌법상에 있는 보장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 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 지금 대법원장이 이재명 만나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대법관은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된다라고 제청하는 거고 그렇게 제청을 받은 걸 입법부인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입법부의 동의를 얻은 것을 이재명이 임명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인 거예요. 사법부가 자기 사람을 제청을 하면 그 검증을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 국회가 검증을 끝내면 마지막 행정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삼권 분립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걸 이재명과 논하고 이재명과 논하지 않았다고 탄핵이며 황당하다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더 황당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지금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만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제청이라는 걸 이 정권의 민정수석과 이미 협의를 했다라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바꿔 말해 조희대가 제청한 걸 이재명이 싫으면 임명 안 하면 됩니다. 조희대가 제청한 걸 국회가 싫으면 청문회 안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재명이 어떤 상황입니까? 5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피고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을 누가 결국 망치를 두들깁니까? 판사가 두들기고요. 그 판사는 결국 대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건의 망치를 두들겨야 되는 그 대법관에 대해서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꽂고 이재명이 그걸 임명하고 그 과정 속에 조희대를 향해서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을 언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어떤 얘기만 합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민주당이 조희대를 공격한다. 그냥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고 있는 이 김민기 법관 관련돼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라고요. 둘이 부부 사이라고. 근데 지금 대법원장은 김민기고 헌법재판관은 오영준인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이재명이가 꽂고 싶고 이재명이 모두 다 임명을 하면 사실상 우리 사법부는요 그냥 이재명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김민기란 사람은요 과거 김만배와 관련돼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뒤엎은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오영준이라는 이 김민기의 남편은
이재명이 임명장을 수여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부부 사이라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한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져다가 지금 이 정권은 말도 어렵게 뭐 헌법상의 임명권이느니 재청권의 취지라느니 뭐 관례라느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간단 이재명의 무죄줄 판사들을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싶은 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꼼수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저 생난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조희대가 한쪽의 편을 섰다라면 조희대가 정치 판단을 했다라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무죄를 줬거나 또는 우리가 원했던 파기자판을 했겠죠. 바꿔 말해 조희대는 사람은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만큼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사람은요 조희대 그 자체입니다. 조희대를 정치 판사화시켜 조희대를 나가리 만들게 만들려는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영치적으로 판단을 할 사람이면은 최소한 한쪽 진영의 칭찬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진관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진관을 비판하는 가운데 좌파들이 이진관 비판합니까? 짝짝꿍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말하는 이 주장 자체가 음모론이자 가짜 뉴스라는 걸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란 특성을 봐야 된다고요. 재판 받아야 될 사람, 피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찬탈로 인해 이 재판이 지금 멈춰져 있고 이재명은 지금 이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조희대가 7개월 동안이나 이 대법관 제청을 밀어놓고 이재명을 일부러 패싱을 해서 이재명의 유죄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정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조희대의 제청 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6년 1월 21일 노태학 후임 후보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한 달 뒤에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이 무죄 주겠다고 법 왜곡죄니 재판 소원이니 대법관 증인이니 이런 일을 지금 벌여놓은 겁니다. 바꿔 말해 조희대가 지금 이 4명을 고를 수 있는 기준점을 완전히 좌파들이 어그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기란 사람의 남편이 오영준입니다. 이 오영준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몫으로 이재명이 수여장을 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오영준인 아내인 김민기를 대법원장에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이재명이 꽂고 싶은 사람도 3심에 들어가 있고 이재명이 이미 꽂은 사람이 4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결국 이들이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좌파들이 4심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미 1월 21일 날 후보 4명이 추천이 되었을 때 조희대는요.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이 김민기와 관련돼 배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재판소원, 4심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1월 21일 4명을 추천을 했을 때 조희대가 추천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 김민기, 대법의 박순영, 이재명은 김민기를 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는 박순영을 밀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박순영이 아니라 누굴 밀고 있습니까? 손봉기를 지금 민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노태학 후임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6.3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6.3 지방선거 끝난 이후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었고 지금 노태학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한 사람을 뽑을 때 있어서 선관위와 연관성이 없어야지만 대법관으로 자격을 충족시킨다고요. 그런데 이 박순영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선관위원으로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박순영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죠. 이거 보여드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순영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사진이나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노태악과 위철환과 함께 선관위원 비상근직으로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다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을 지금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당장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이러니까 다 제껴놓고 지금 조희대가 손범기를 제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막이 있어? 여기에 뭐 정치 판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거라고. 제가 그래서 영상 한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이 박순영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에 등장을 해서 질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영 의원님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본투표를 해서 합치는 방식, 이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전투표 방식 갖고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사항이고 다만 입법에 있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유가 그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투표율 제고나 이런 데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로만 간다. 이거는 충분히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렀던 선관위 국조특위에도 출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순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면은 대법관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법관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걸 조희대가 제청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과거에는 밀었다가 지금은 접어서 다른 사람을 제청한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 박순영이라는 사람 아직도 어떻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질의를 받으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투표율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투표율을 재고하면 뭐해? 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해. 투표율 재고를 하면 뭐합니까? 투표율을 조작을 해. 투표율을 재고하면 뭐합니까?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대상이며 왜 대법관이 안 되는지를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희대가 여기에 내막이 있습니까? 여기 뭐 정치 판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이 4명 가운데 조희대가 그나마 욕 덜 먹을 사람이 손범기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당 좌파들의 악법 때문에 안 되고 한 사람은 선관위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나마 손범기라고요. 이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손범기와 관련 제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막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이재명과 만나서 뭐 할 겁니까? 대상자가 1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과정 속에 조희대가 이재명을 향해서 손범기밖에 안 남았다. 이재명 받아줄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죠. 첫 번째, 조희대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을 사람을 데려온 것이다. 두 번째, 최소한 이재명의 무죄 줄 사람은 갖다 꽂지 않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정말 징글징글징글하게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법부를 본인들이 장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법관은 이재명이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한테 무죄나 공소 기각을 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조희대가 반하고 있다는 게 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 뿌려가며 정치 판사로 매도를 하고 그걸 여론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빨리 조희대를 쳐내야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갖다 놓을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관들을 갖다 꽂아
이재명이 무죄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이대와 관련된 연일 맹공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김민석이 말하더라고요. 조이대 사법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 당장 나가십시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라달라는 것이냐 그러면 자르면 됩니다. 근데 안 자르고 당장 나가래.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조이대를 이들이 나가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판때기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압박만 하지 말고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헌재에 기각이 나던 말든 욕방아지를 먹던 말든 탄핵을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 채 지금 조이대가 나가라 이렇게 기우제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라. 법사위도 세우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핵도 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조이대를 향해서 나가라고 기우제 지내지 말고 진짜 탄핵하고 진짜 법사위 세워봐라. 과연 그 역풍이, 과연 그게 이재명한테 어떻게 돌아갈지는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반등 기회가 없잖아요. 부동산 욕먹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 빚고 있죠.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또다시 5.8%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권의 비투로 인해서 가계빚이 지금 2,000조가 첫 돌파했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자기 살겠다고 사법부 수장을 또 데려다가 개망신을 주고 이런 가운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1년차 이재명보다 지금의 이재명한테 곱빼기로도 타격이 갈 거라고요.